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오늘 오후 2시였죠.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인이 국회에서 여러 의혹을 해명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왜 모금한 금액을 할머니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며 부인했고요. 안성쉼터와 관련해서도 정상가보다 고가에 매입했다는 의혹, 그리고 헐값에 매각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모두 부인했습니다. 몇몇 모금에서 개인 명의 계좌를 활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여러 모금에서 해당 단체 대표자 개인 명의 계좌가 쓰이는 경우가 많았고, 그래서 문제의식이 없었다며 사과했습니다. 내일부터는 국회의원 신분이 되는 윤미향 당선인이죠. 과연 오늘의 기자회견으로 윤미향 당선인을 향한 여론의 향방을 돌릴 수 있을지 의문인데요. 이 얘기는 잠시 후 최진봉의 시사포커스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5월 29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여의도 더블 프리미엄의 중심축을 잡아라. 힐스테이트 여의도. 9호선 색강역, 5구호선 환승여의도역과 금융 업무지구 사이, 원룸에서 3룸까지 다양한 주거형 오피스텔. 제로 금리 시대 특별한 투자 대안 힐스테이트 여의도. 6월 오픈 예정. 1833-2367 현대 엔지니어링.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맑은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니까 청정, 나쁜 공기를 집 밖으로 내보내니까 환기. 공기청정과 환기를 동시에 하니까 청정환기. 이제 창문 닫고 환기하세요. 청정환기 시스템을 나비앤하우스에서 만나보세요. 경동 나비앤. 청량리역 바로 앞 GTX-C 추진으로 강남을 빠르게. 당신의 교통이 청량. 백화점과 마트를 걸어서 당신의 생활도 청량. 청량리역 초역세권 주거용 오피스텔 힐스테이트 청량리 더 퍼스트. 견본주택 오픈 중. 1833-4861 현대 엔지니어링. 5월 쌍용 자동차 이자 이상무, 보증 이상무, 역대급 혜택 준비 완료. 역시 무이자 무상보증은 쌍용 자동차뿐이구만. 지금 SUV 전차종을 일시불로 구매하면 10년 10만 킬로미터 무상보증 또는 60개월 무이자 할부까지. 오직 쌍용자동차 전시장에서. 네, 라디오 오늘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한 주간의 시사 이슈 진단해보는 시간, 최진봉의 시사포커스 잠시 후에 만나보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혈액 보유량에 비상이 걸렸다는 기사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현재 상황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잠시 후 대구경북혈액원의 이기훈 헌혈지원팀장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어려운 경제 이슈 알기 쉽게 풀어보는 시간이죠. 경제, 요 정도는 알아야 한다. 박연미의 경제 요정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 유튜브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시작합니다. 오늘도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역시 탑뉴스는 윤미향 당선인의 오늘 오후 2시에 있었던 기자회견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주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글쎄 뭐 몸이 안 좋은 건지 긴장을 많이 해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땀을 많이 흘려서 그게 눈에 일단 들어왔고, 일단 그 내용이 중요한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저는 생각보다는 굉장히 또렷또렷하게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말하는 태도가 느껴졌는데 내용은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그 내용도 지금 현재 나온 내용만 보면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한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용 자체로만, 물론 지금 현재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내용 자체로 보면 어느 정도 그 윤미향 당선인의 발표만 그게 사실이란 전제에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납득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뭐 예를 들면 집 구입 문제도 5채 현금으로 산 게 여러 가지 뭐 보면 그냥 수천만 원 정도에서 집을 구매해서 이렇게 좀 돈을 모아 사고 이랬기 때문에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집이 5채다 그러면 이제 현 시세로 보면 상당히 좀 엄청나게 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몇 천만 원 정도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조금씩 그 값이 올라간 걸로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처음 주택 산 게 4,500만 원인가? 그 정도에서 그렇게 사서 그게 이제 그 본인이 돈 저축한 돈 그런 문제였고 할머님들 모금 관련해서도 본인은 다 증거가 있다, 증명할 증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3번에 걸쳐서 모금했다고 밝혔기 때문에 또 개인 계좌로 활용한 것도 그 방법은 잘못됐지만 형량한 건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다 증거가 있다고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증거들이 얼마나 지금 얘기한 내용의 신빙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만 사실 뭐 이제 증명이 되면 횡령이나 이제 유용은 아닌 거잖아요. 예를 들어 개인 계좌로 받은 건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는 있지만 예컨대 본인도 거기서 사과를 했고요. 근데 만약 그걸 본인이 개인적으로 쓰지 않고 정말 할머님들을 위해 썼거나 아니면 그 정신대 사업을 위해 썼다고 하면 그 자체 가지고 처벌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내용들은 본인이 의사를 밝힌 거고 중요한 건 오늘 내용들이 특정될 수 있는 증거들이 어느 정도 확보돼 있느냐, 이건 이제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죠. 네, 오늘 이 전문을 보면서 제가 요약을 좀 해봤는데 크게 봐서 한 8가지 정도 해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 3차례 대국민 모금을 진행했던 거, 그 모금한 돈을 전달한 영수증을 공개한 바 있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 두 번째 이제 안성 쉼터에 관해서, 세 번째가 2015년에 한일 합의 그 관해서, 네 번째가 남편의 그 신문사와 또 정의연 관의 그 신문 제작 등 관련해서 뭐 일감을 준 거 아니냐, 그리고 류경식당 그 탈북 종업원들에게 월북 회유한 게 아니냐 등등 해서 모두 한 8가지 정도인데, 지금까지 제기됐던 의혹들을 다 해명을 일단은 했고요. 윤미향 씨 입장에서는 그 한 가지 사과를 한 게 그 말씀하신 모금을 개인 계좌로 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고 그 사과를 했다. 그러니까 총액 금액만 다르지 않고 문제가 없으면 된다는 그 안이한 생각으로 행동한 점, 이거는 죄송하다고 분명히 사과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이제 부인을 한 거예요. 기존에 이제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일단 앞으로인데 이제 내일부터 당장 국회의원이 되니까 또 분명히 한 게 사퇴는 안 하겠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사퇴는 하지 않을 걸로 보여지고요. 왜냐면 이제 본인이 만약에 오늘 사퇴를 발표했다고 하면 본인이 어느 정도 그 의혹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인정하는 꼴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본인한테는 부담이 됐을 수 있고, 본인은 지금 현재 발표나 입장을 보면 이게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의 사퇴를 얘기하는 것은 본인으로서는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 이제 문제는 이제 검찰 수사인데 두 차례나 압수수색을 해갖고 자료들을 다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회계상 어떤 뭐 부정이 발견된다거나 등등 여러 가지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된다면 검찰은 분명히 기소를 할 테고, 그렇죠. 앞으로 또 뭐 재판까지 받을 테고. 이거 어떻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앞으로 그 윤 당선인의 행보. 저는 오늘 이제 밝힌 내용이나 당당하다고 본인이 얘기하고 한 점 부끄럼 없고 본인이 모든 증거를 갖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저는 이제 만약에 검찰이 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자료가 다 그 분석이 되고 나면 관련자를 이제 불러야 되잖아요. 출석을 요구해야 될 텐데, 출석을 요구해서 그 출석 요구에 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응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오늘 한 얘기를 바탕으로 보면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컨대 출석을 하라 그러는데 뭐 국회 일정 때문에 못 간다든지, 예를 들어서 정말 뭐 국회에 중요한 회의가 있지 않는 이상은 그런 거를 하는 건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검찰이 만약에 수사를 하면서 출석하라 그러면 출석해서 충분하게 본인의 가지고 있는 증거를 가지고 소명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본인이 출석을 제대로 안 하거나 뭐 버티거나 이러면 그게 도리어 뭔가 숨기려고 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 신분을 활용해서 불체포 특권을 활용해가지고 안 간다. 그게 저는 더 나쁜 행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의원에게 불체포 특권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도 이제 회기 중일 때만 해당이 되는 거고, 회기가 아닐 때는 반드시 또 소환에 임해야 되는 거고요. 저는 뭐 이용수 할머님과 또 정의연 관의 지금 최근에 이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렇죠. 모든 국민들이 다 그렇게 느낄 것 같습니다만 이 고령의 할머니들, 이용수 할머니가 거의 좀 막내뻘이잖아요. 할머님들 중에서는 그렇죠. 가장 나이가 어린 쪽인데 그렇죠. 이 90이 훨씬 넘은 이 할머니들 그렇지 않아도 평생 마음 아프면서 마음에 짐을 안고 응어리를 가득 안은 채 살아오신 분들인데 이렇게 말년에 이런 어려움에 처한 이 상황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게다가 또 공교롭게 어제 KBS에서요 그 전쟁 당시 위안부들 그 전쟁터에서 그 모습이 생생히 담긴 그 영상이 공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어린 소녀들 한 뭐 16, 7 이 정도 된 그 어린 소녀들이 그 임신한 모습으로 또 맞아요. 그래서 더 마음이 아팠고 마치 왜 개 끌고 가듯이 이렇게 질질 끌려가는 그런 모습도 나와서 마치 그 아프리카 난민을 보는 데다 정말 너무나 애처럼 저는 왜 뼛속까지 이렇게 찌릿찌릿 아픈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느꼈거든요. 맞습니다. 인간 이하의 생활을 했던. 그렇죠. 참 이 할머니들에게 참 편안하게 좀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빨리 문제가 그렇습니다. 좀 해결이 돼서. 자, 그나저나 이제 국회 내일 21대가 시작되는데 폭풍 전야라고나 할까요? 풍전 등화라고나 할까요? 지금 여야 원구성 협상 때문에 어제 또 청와대 가서 원내대표들 또 대통령과 만나면서 아주 화기애애하게 그런 웃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 뭐 당장 다음 주에 굉장한 전투가 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여야 원구성 협상. 이제 원구성에서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법사위 이제 예결이 가장 큰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도 이제 통합당 입장에서는 최소한 법사위는 가져와야 된다. 이런 이제 그 방안을 가지고 아마 임하는 것 같고 민주당은 둘 다 법사위 예결이 다 민주당이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풀리지 않을 겁니다. 법사위가 마지막 쟁점이 될 거라고 저는 보는데, 이제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합의를 이게 도출해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법사위의 역할이나 아니면 권한 자체를 일정 부분 수정할 필요가 있다. 그 체계 자구 심사권인가? 그렇죠. 그 심사권에 대해서 없애든 아니면 뭐 일정 부분이 지나면 예컨대 뭐 한 달 이상을 계속 그 법안 다른 상임위를 통과해서 올라온 법안 같은 경우에 그거에 대해서 계속 통과를 안 시켜주고 가지고 있는 것을 못하게 하는 그럼 자동으로 부의가 되게 하는 본회의에 아니면 자꾸 체계 심사를 각 상임위마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제도를 만드는 거죠. 지금은 양당에서 그 발언하는 거 보면 이게 뭐 엄포용인지 협상용인지 잘 모르겠는데 민주당에서 그런 얘기 나왔잖아요. 모든 상임위원장 이런 식으로 나오면 모든 상임위원장 다 차지하겠다. 표결로 처리하겠다. 국회법에 그게 있다는 거고 통합당에서는 지금 상임위원장 자리 11대 7로 하면 된다. 그러니까 법사위 만큼은 꼭 차지하겠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이제 여기서 조정이 될 텐데. 어떻게 될까 참 궁금합니다. 굉장한 또 갈등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럴 수는 있는데 그게 서로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원구성이 빨리 돼야 국회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 가지고 계속 싸우는 것을 국민들이 또 비판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20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결국 이제 파행으로 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뭐 전부 다 가져가겠다 이거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건 협상용이라고 보고요. 사실은 18대 때 주호영 현 원내대표가 그 당시 수석 원내 부대표였어요. 당시에. 근데 그때 발언을 보면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반대로. 반대로. 우리가 그 당시에 172석인가 그랬거든요. 한나라당이. 그 당시 한나라당이. 우리가 과반 이상이고 172석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다 가져가도 된다. 이런 발언을 똑같이 하셨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진 않았죠. 그때도. 그럼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건 협상용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뭐 11대 7 정도 배분을 하고 지금 얘기 나오는 게 뭐 법사위 예결이 또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최근에 또 뭐 추경 같은 것도 많이 앞으로 또 하게 될 테니까. 법사위 예결위를 민주당이 차지하고 그 밑에 있는 상임위 뭐 아주 알짜 상임위라고 하는 뭐 국토위라든지 교육위 같은 거를 이제 통합당으로 주는 뭐 이 정도 안 정도가 지금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미래통합당 결국 이제 김종인 비대위 출범을 하게 됩니다. 자, 예.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 발언이 뭐 자꾸 보수 뭐 좌파 이런 얘기 하지 마라. 이념 사로잡히지 말고 이제 국민만 보고 새로운 변화를 상당히 강조하는 그런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저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국민만 바라고 가야죠. 지금 무슨 이념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상황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보수 진영이 계속 국민들한테 비판받고 외면을 당했던 이유가 너무 극우적인 성향을 자꾸 보이면서 국민들의 생각과 가치관에 맞지 않는 발언과 행동들 하는 의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역사적 왜곡을 한다거나 아니면 국민들이 아파하는 부분에서 폄훼를 한다거나 이런 행동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결국 논란이 됐다고 저는 봐요. 어쨌든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자꾸 이제 중도 쪽으로 가려고 하는 특히 경제 정책에 있어서 더더욱 더 그렇고 그렇죠. 그런 상황이고 하지만 또 무시할 수 없는 게 당내 뭐 중진 그룹을 비롯한 보수 세력들 있잖아요. 그렇죠. 당 내외 반발도 상당히 심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건 소수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통합당 의원들 같은 경우도요. 또 당선인들 같은 경우도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은 전부 다 갖고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정말 극우적인 친박의 아주 진박의 이런 분들 아니면 이 상태로 가서는 당이 살아날 수 없다. 대선도 이전 다음 대선도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위기감에 사로잡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 결국 변화는 다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예를 들어서 뭐 중진 중에 몇 분이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친박의 진박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계속 그런 주장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게 대세가 되기는 힘들다. 결국 대세는 변화와 개혁이라고 하는 부분에 동의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당이 이 상태로 계속 가는 것은 망하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국민뿐만 아니라 당선인들 사이에도 퍼져 있는 어떤 여론이기 때문에 그 자체의 큰 흐름 자체를 바꾸는 역할까지 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은 없다. 그래서 저는 그런 우려는 크게 물론 뭐 한두 우려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크게 김종인 위원장의 어떤 개혁 드라이브를 막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세력까지 커질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예. 자,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반발했던 제일 앞에 앞장섰던 사람이 홍준표 전 대표가 아닐까 싶은데 홍준표 전 대표를 비롯해서 이번에 이제 무소속 당선인들 있잖아요. 그 권성동, 김태우, 윤상현 의원 4명의 복당 문제 어떻게 예상을 할 수가 있을까요? 나머지 3명은 뭐 복당이 가능해 보이긴 한데 홍준표 전 대표를 받아줄지 김종인 위원장이 받아주죠. 지금 봐서는 안 받아줄 것 같은데요. 너무 공격을 심하게 해서. 네, 그럴 수 있죠. 홍준표 전 대표가 또 오늘 아침인가요? SNS에 그런 글도 올렸어요. 김종인 위원장을 직격탄을 날렸는데 좌파 이중대인가? 뭐 좌파 이중대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말을 또 했어요. 김종인 위원장 이런 변화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평가를 했는데 저는 이제 저 개인적인 생각은 물론 지금 당장 받아주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어느 시점인가는 아마 이제 합당이 되지 않을까, 입당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김종인 위원장 임기 끝나고 나서 아니에요? 그게 1년 후 아니에요? 그게 저는 아닐 거라고 보는데 개인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만약에요. 김종인 위원장이 3명은 받아주고 홍준표 전 대표 혼자만 안 받아준다. 그것도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안 받으려면 전부 다 이게 안 되게 해야지. 심사를 해서 3명은 되고 1명만 안 된다 이렇게 하는 순간 그 자체가 홍준표 전 대표의 반발을 일으킬 수 있고 또 당내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입당을 한다고 하면 뭐 김종인 위원장 출범 바로 뒤에는 어렵겠지만 한꺼번에 들어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게 또 부담이 덜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누구 하나를 빼놓고 받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묻혀서 그냥 4명이 같이 들어온다. 통합 차원에서. 예를 들면 보수의 결집을 위해서 이런 명분을 내세워서 그렇게 할 가능성. 왜냐면 홍준표 전 대표가 이렇게 다시 방에 들어 복귀하지 않더라도 밖에서 계속 공격할 거예요. 김종인 위원장을. 그러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 뭐 그럴 가능성이. 그다음에 보수의 분열로 일으킬 수도 있는 소지가 남아 있어요. 홍준표 전 대표가 만약에 밖에서 저렇게 계속 문제를 삼고 본인의 대권 꿈을 계속 얘기하면 일부 대구 지역이나 아니면 홍준표 전 대표를 지지하는 그런 세력들이 또 세열을 규합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 부담이 돼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아마 복당을 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홈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홈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라디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안동 MBC 시사정보 프로그램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사생결담 강재입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헌혈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떤지, 혈액 수급에 조금은 여유가 생겼는지 궁금한데요.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의 이기훈 헌혈지원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이기훈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요즘 방송을 보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헌혈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혈액이 많이 부족하다. 이런 걸 좀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정확한 현황은 어떻습니까? 예, 먼저 저희들 혈액 보유량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려면요. 예. 보건복지부하고 대한적십자사에서 내놓은 적정 혈액 보유량을 저희들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적정 혈액 보유량? 예. 적정 혈액 보유량은 권장 기준이 있는데요. 저희들은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 5일분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대구 경북 혈액원에서. 근데 오늘 방송 전에 바로 확인을 해보니까 현 시점에서는 지금 혈액 보유량이 4.41분입니다. 아, 4.41분. 권장 보유량에 조금 못 미치고 있는 거죠. 조금 모자르네, 조금. 예. 근데 2주 전 정도만 해도, 한 보름 전만 해도 코로나19 여파 때문에 혈액 보유량이 한 2일분을 넘지를 못하는 아주 낮은 수치였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단체와 공공기관에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요. 지금은 그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적정 혈액 보유량 5일분 정도인데 5일분 이상인데 지금은 4.41분 정도다. 약간 좀 모자른 상태군요. 이 적정 혈액 보유량이라는 게 이게 너무 많아도 좋지 않은 건가요? 예를 들어 11분, 21분이 있다. 맞습니다. 그렇죠. 너무 많아도 안 좋은 거죠, 이게. 예, 왜 그러냐면요. 이 혈액은 저희들이 계속 똑같이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사람 있죠. 체내에서 혈액이 몸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 혈액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 어려운 얘기긴 한데요. 요거를 이제 3일에서 20일까지 이렇게 쓸 수 있는 기간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기간이 넘어가면 폐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게 너무 많다고 해도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또 너무 적어도 문제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잘 보관을 한다 그래도 한 20일 이상은 안 되는 거군요. 유효기간이라는 게.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헌혈하다가 혹시나 코로나에 감염되는 건 아니냐 하면서 오해하는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고 혹시 또 주사기가 몸속으로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이거 혹시 잘못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헌혈하는 분들이 좀 줄어들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코로나에 감염되고 그런 건 아니죠, 절대로? 예, 절대 아니죠. 저희들이 헌혈은요,
평소에도 저희들이 모든 아까 말씀 주사 바늘이나 네. 헌혈용품은 다 일회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저희들이 질병관리본부의 관리 체계에 따라서 저희들이 항상 이제 모든 수칙을 지켜가면서 헌혈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특히 이번에 코로나19 감염 때문에 이제 헌혈자분들이 많이 우려하고 계신다는 걸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모든 직원들은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근무를 하고 있고 네. 소독이나 방역은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원래 저희들 기준이 오전, 오후 2번인데요. 네. 지금 4번, 5번씩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체온검사 출입자 명부라든지 체온검사라든지 이런 정부에서 정한 수칙도 철저히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아직도 이제 헌혈로 인해서 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는 어떤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혈액원 직원들 철저하게 저희들이 근무를 잘하고 있으니까 헌혈자 여러분들 안심하시고 헌혈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자, 실제로요. 코로나 이후에 헌혈 참가자가 어느 정도나 줄었나요? 지금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이제 평균적으로 이렇게 일별로 주말이냐 평일이냐 이런 거 시즌에 따라서 약간 좀 다른데요. 예. 달랐었는데요. 예. 저희들이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는 일평균 한 700명을 전후로 600명 후반대나 700명 초반대나 이렇게 헌혈을 해왔는데요. 예, 예. 지금 코로나19가 지난 2월 18일 31번째 환자가 나온 다음부터는 3월달 이렇게 하면서 300명, 200명대까지 줄어들었었습니다. 그렇게나 많이요. 그래서 거의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었는데 최근에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기관들에서 관심 가져주시고 동참해 주셔서 예. 일평균 한 600명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대구, 경북 다 합해서 예, 보통 맞습니다. 이제 하루에 한 700명 선 이 정도였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200명까지도 200명, 300명까지 떨어졌다는 거. 그리고 예. 안동은 예. 안동 헌혈의 집은 평균적으로 제가 보면 한 30명 정도를 매일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안동만 따지면 한 30명 정도 헌혈을 하고 계시다는 거. 그리고 참 그 혈액형에 따라서 좀 수급이 다를 것 같은데요. 무슨 형의 혈액이 지금 가장 모자릅니까? 보통? 그 부분도 이제 통상적으로 좀 많이 이렇게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는데요. 다르겠습니다만. 주로 저희들이 혈액을 많이 급구한다고 이제 이렇게 많이 구하는 혈액형은 O형하고 A형 정도입니다. A형은 저희 국내 인구 중에 A형 혈액 를 가지신 분들이 제일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고 O형은 저도 혈액형하고 성격을 잘 모릅니다만은, 그 O형은 항상 이렇게 조금 혈액을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O형과 A형이 특히나 보통 좀 모자란다는 거. 그때그때 좀 다르겠지만. 자, 그리고 일반인들 오해하는 것과 달리 헌혈이 오히려 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헌혈한다고 해서 건강이 막 좋아진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그래서 헌혈을 하는 이유가 병원에 계신 환자분들한테 수혈을 해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헌혈자의 건강 상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헌혈을 하기 전에 간염이라든지 간기능 검사라든지 이런 간단한 혈액 검사도 저희들이 다 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혈압 체크, 비중 검사, 빈혈 검사 같은 것들도 그 자리에서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헌혈을 통해서 어려운 환자분들을 도와주는 생명 나누는 고귀한 운동에 동참한다는 어떤 자부심도 있고요. 느끼시고 그리고 본인의 건강도 같이 챙기는 것이 헌혈의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헌혈하면 건강이 좋아진다는 거라기보다는 좀 건강 검진을 할 수가 있는 거군요. 간단한 거. 자, 혈액이 부족하게 되면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까? 이 병원에서 보통 이제 급한 수술을 할 때 이게 피가 모자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수술이 안 된다거나 수혈이 시급한 환자가 심하면 목숨을 잃게 되는 이런 상황도 있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극단적인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역에서 한 일평균 500에서 600명 정도 혈액이 필요합니다. 매일. 그래서 그만큼 이제 의료기관에서 수술이나 치료를 위해서는 그렇게 혈액이 필요하다는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예. 근데 이 혈액이 부족하면 그 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분들이 수술이나 치료를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환자분들하고 그 가족분들이 겪는 고통은 상당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코로나 사태, 19 사태 이후에 혈액이 많이 부족했을 때는 긴급 수술을 앞두고 있는 환자나 그 가족분들이 지인들을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지정헌혈을 요청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웠던 일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헌혈에 그만큼 동참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근데 최근에 혈액 보유량이 줄어든 이유가 이제 코로나19 때문인지 아니면 혹시나 다른 요인도 있는 건지 이것도 좀 궁금해요. 최근에 그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도 저희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여러 캠페인을 통해서 헌혈이 줄어든다, 혈액 수급이 어렵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요. 예. 지금 우리나라 이제 인구 구조 변화하고 좀 연관이 있는데요. 저희들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젊은 층이 헌혈을 제일 많이 참여하는 나라입니다. 예. 그게 이제 특성이 학교 헌혈하고 군부대 위주의 헌혈이 저희들이 시스템이 잘 되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중반의 젊은 층이 참여가 많았는데요. 예. 잘 아시는 대로 이 인구 노령화, 젊은 층 인구가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그 연령대의 헌혈률이 줄어들고 있죠. 네.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헌혈률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그게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이 된 거죠. 그렇군요. 네. 특히나 우리나라는 이제 젊은 층의 헌혈자가 많군요. 예. 혹시 이것도 궁금해서 그런데 헌혈할 때 그 나이 상한선도 있습니까? 이것도 뭐 사람마다 좀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대략 몇 세 정도? 예, 70세까지인데요. 아, 70세 하시는 분들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예. 건강 상태를 아까 지금 물론 챙겨봐야 되고 예. 그 전에 65세부터 헌혈을 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70세까지 헌혈하시는 분들은 거의 드물다고 보시면 되고요. 50대까지는 상당히 더 많이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50대까지는 뭐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할 수가 있고 60이 좀 넘어가면 건강 상태를 좀 더 세밀하게 체크를 한 후에 헌혈이 가능하겠군요. 자, 이렇게 우리 또 인구 구조 워낙에 또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다 보니까 혈액 수급에 또 이렇게 어려움이 더 있습니다. 참 이 혈액 확보라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저희들이 뭐 혈액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뭐 권장 기준에도 아직도 못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헌혈자분들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뭐 이번 주부터는 저희들 안티 코로나 세트라고 만들어서 안티 코로나 세트. 예. 마스크랑 헌혈 기념품은 뭐 추가로 더 드리고요. 거기에다가 뭐 마스크하고 소독제하고 이런 것까지 같이 드리는 그런 이벤트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등등의 이제 민간 기업이라든지 공공기관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라든지 학교 같은 곳에 찾아다니면서 헌혈량 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참여를 호소하는 그런 캠페인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말씀하신 대로 헌혈 캠페인 요즘에 왜 헌혈 릴레이 캠페인인가요? 그 왜 헌혈한 다음에 다음 헌혈할 사람 아는 사람 주위 사람 이렇게 지정하는 그런 캠페인도 벌이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좀 도움이 많이 되겠어요, 헌혈 캠페인이? 예. 그래서 많이 그렇게들 다들 참여를 많이 해주고 계시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SNS 본인들의 SNS에다가 남겨서 다른 분들도 참여를 독려를 같이 해주셔서 상당히 저희들이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자 혈액 부족 사태가 길어질수록 이제 뭐 낭패 보는 분들이 많아질 텐데요. 이런 사태가 하루빨리 해결이 돼야겠습니다. 자 끝으로 당부의 말씀 마지막으로 좀 전해주시죠. 뭐, 지금 요즘 코로나 사태를 빼놓고 얘기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코로나 사태 때문에 생명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헌혈은 특히 생명을 나누는 그런 고귀한 기부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부를 통해서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건강한 여러분들 할 수 있는 정말 소중한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다시 조금씩 늘어나고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우리 주변 병원에 여러분들 헌혈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헌혈자분들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헌혈의 집이랑 헌혈버스를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인터뷰 중에도 계속해서 사무실에 전화가 오던데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경북혈액원 이기훈 헌혈지원팀장이었습니다. 네, 지금 시각 6시 39분 39초 지나고 있습니다. 경제 요정도는 알아야 한다. 박연미의 경제 요정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박연미 경제 전문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렸는데 기준금리를 또 내릴 것이냐 동결할 것이냐 이게 관심사였고, 또 하나 GDP 성장률 그 예상 어떻게 할 것이냐 관심이었는데 한 달하고 한 반 정도 지났네요. 제 기억으로 한 4월 8일인가요? 금통위가 지난달에 있었는데 그때 왜 B컷이라고 해서 0.5%포인트나 내렸잖아요. 한꺼번에.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는 좀 쉬어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박연미 기자님은 솔직히 어떻게 예상하셨어요? 저도 그럴 줄 알았습니다. 아, 이번에 그래요? 시장에서도 대부분이 이번에 한 번은 쉬어가지 않겠느냐. 예. 그리고 금리를 내린다고 크게 효과를 볼 수 있는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지난번에 의지도 보여준 만큼 좀 상황을 지켜보지 않겠느냐 했는데 한국은행이 0.25%포인트를 더 내렸습니다. 또 내렸죠. 한 번 더 내렸어요. 네. 그것도 금통위원 만장일치로 내렸다는 소식인데, 네. 기준금리 정할 때 사실 뭐 경기 상황도 보게 되고요, 뭐 물가 상황도 보게 되는데 그만큼 우리 경기와 물가가 좋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일단 지금 상황을 보면 식료품 가격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물가를 끌어올릴 만한 요인이 특별히 없다고 보는 겁니다. 예. 물가에 대한 부담은 덜어낼 수 있는 상황에서 성장률 전망치가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예. 한국은행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의지를 담아준 어떤 선언적인 금리 인하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예. 사실은 현장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언급한 것처럼 실효 하한이라고 해서 예. 실질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하한선에 접근한 것 같다. 거의 다다랐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그건 무슨 얘기냐면 금리를 낮춰서 뭔가를 도모할 수 있는 그 마지노선까지 거의 갔는데 예. 굳이 이렇게 내리는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기 전망이 그만큼 어둡고 경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한국은행이 국고채에 대한 적극적인 매입 등을 포함해서 어떤 식으로든 재정을 부양하는 데 역할을 하겠다. 이런 네. 의지를 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또 하나의 경제 용어를 말씀해 주시네요. 실효 하한. 실효 네. 하한이라고. 그러니까 실효성을 볼 수 있는 이게 거의 마지막이다. 하한선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네. 그러면 앞으로 한 번 더 내릴 가능성은 희박하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한국은행의 금리 수준을 결정하는 게 우리끼리 정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이 금리를 어디까지 조정하느냐 우리가 여기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거든요. 예. 지금 뭐 미국 금리가 거의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만 만에 하나 예. 지금 재정 적자가 올해 들어서만 1, 2, 3, 4월 미국의 재정 적자가 우리 돈으로 거의 보면 1,000조 원에 이르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 그 미국의 경우에는 유동성을 더 풀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금리를 예. 더 내린다고 치면 우리도 뭐 따라서 내릴 수 있는 여력은 있습니다만 예. 이것과 별개로 시장에서 이 내려간 금리가 유동성을 활발하게 해서 경기를 살리는 데 도움을 줄 거냐 이건 또 별개의 문제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또 하나의 관심사 바로 GDP 성장률 예상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였는데 기존의 한국은행이 예상한 게 2.1%였죠. 지난 2월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때 예상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마이너스 0.2%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보셨습니까? 석 달 만에 2.3%포인트를 내렸는데 예. 일단 그만큼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우리의 경기 전망이 빠르게 악화됐다. 이걸 볼 수 있고 예. 다른 한 가지는 제가 정말 놀란 게 한국은행이 마이너스 성장률 전망치를 국책 연구기관과 상당히 차이가 나는 수준으로 내놓을 수도 있는 기관이었구나. 전 그걸 새삼스럽게 깨달았거든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기획재정부의 그 정책 기반을 돕는 KDI 한국개발연구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 예. 이곳이 정부 정책을 만들어내는 이른바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곳인데 노멀한 케이스, 그러니까 지금보다 사태가 더
급격히 악화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올해 성장률을 0.2%로 봤거든요. 예. 그런데 한국은행은 통상 기획재정부와 흐름이 비슷하거나 보다 안정적으로 전망하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네. 그렇다면 마이너스 성장률 전망치를 내놨다는 건 한국은행으로서는 굉장히 과감한 결단이거든요. 아하, 예. 그런데 한국은행이 22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았다. 석 달 만에 2.3%포인트를 내려잡았다. 이거는 사실 굉장히 과감한 선택입니다. 저도 과거에 한국은행에 출입을 했습니다만 예. 이 한국은행은 연구하는 기관이라는 느낌이 아주 강한 곳이거든요. 정책을 위반한다기보다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이고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정을 내려야 할 만큼 경기가 빠르게 식고 있고 예. 앞으로의 상황이 정말 어렵게 전개될 수도 있다는 걸 가정하고 있구나. 이걸 깨닫는 계기여서 사실 한편으로는 좀 이 만만치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국책연구기관 KDI의 성장률 전망치가 0.2%였는데 이거보다도 더 낮은 마이너스 0.2%를 전망했다는 거 상당히 안 좋게 보고 있다라는 말씀이시고 저는 마이너스 0.2%를 한국은행에서 예상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좋게 보고 있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워낙 코로나 사태가 심각하니까 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군요. 예. 물론 해외에 있는 그 외부 기관에 비하자면 한국은행의 전망치가 아주 나쁜 편은 아닙니다만 그렇죠. 예. 보통은 KDI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예. 자, 그런데요. 서민들 주거 사정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있다는데 이거는 또 무슨 얘기입니까? 네, 일반적으로 금리를 내리면 그 돈값이 싸지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 시장에 들어가야지 하는 분들이 좀 늘어날 수도 있다. 이게 일반론이잖아요. 예. 다만 현재 상황은 15억 원 이상의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서 대출받는 건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코로나19 사태가 점점 길어지면서 이 불황이 심화되고 있잖아요. 예. 곧바로 부동산 시장을 들썩거릴 수 있게 하는 요인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데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아파트들 있죠. 9억 원 미만에서 거래가 되는 예. 이른바 중저가 아파트들이 이 대출 규제의 어떤 허점, 빈틈 속에서 대출받아서 내가 9억 원 되기 전에 이 아파트는 마련해야지 하는 수요가 꾸준히 존재하고 있고요. 예. 또 한 가지가 금리가 점점 내려가면 전세 보증금을 은행에 맡겨도 이자가 요거밖에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보는 집주인들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예. 그렇다면 전세를 단전세나 월세로 돌리는 집주인들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들의 고정지출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이런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중저가 아파트 가격 상승 또 예상이 되는 거고 하나가.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는 전세 1억에 살았는데 이게 집주인들이 전세 1억 받아봐야 은행 맡겨봐야 얼마 안 되니까 이거를 보증금 5천에 월세 20 이렇게 받게 되니까 세입자들 고정 지출 부담이 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가처분 소득은 더 줄게 되고 사정은 점점 악화된다 이런 말씀이시고 오늘 꼭 좀 여쭤보고 싶은 게 홍콩 보안법 얘기 요즘 너무 많이 나와서요. 네. 지금 어려운 용어를 우리나라에서 가장 쉽게 알기 쉽게 설명해 주는 박연미 기자니까 네. 홍콩 보안법에 대해서 어렵게 말고요. 가장 쉽게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게 뭔지. 이 홍콩이 이른바 일국 양제를 통해서 중국이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중국령이잖아요. 예. 그런데 홍콩의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기존의 질서를 뒤집겠다는 게 중국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홍콩이 지난해에 그 송환법 반대 시위 같은 것들을 통해서 자꾸 중국의 틀 밖으로 벗어나는데 규제하지 않으면 홍콩뿐만이 아니라 중국 안에 있는 소수민족들이나 기타 다른 지역에서도 중국의 어떤 체제를 부정하거나 체제에 반하는 움직임이 거세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 해서 일국 양제 원칙에 따라서 굉장히 오랫동안 평화롭게 유지되었던 홍콩의 체제를 중국이 뒤흔들고 있는 건데 이 보안법 문제를 왜 이 시점에 먹고 살기도 어려운 이 시점에 꺼냈느냐. 먹고 살기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건 또 무슨 말씀이십니까? 중국이 이른바 양회라고 하는
커다란 정치 행사를 치르면서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못 내놨거든요. 예. 이게 코로나19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면서 도대체 경제 사정이 어디까지 나빠질지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인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보장할 수 없는 중국 공산당이 할 수 있는 선택이라는 건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홍콩이라는 나라이든 아니면 중국 안에 있는 소수민족이 살고 있는 지역이든 독립의 기운 아니면 반중국 정서는 절대 용납치 않겠다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할 필요가 더욱 느껴지는 거죠. 예. 해서 미국과 다시 한번 등지고 미국이 여러 가지 특혜를 주고 있는 이 홍콩 지역에 대해서 특혜를 다 걷어가겠다. 세금도 물리고 이제 비자 면제 조치도 안 할 수도 있다고 으름장을 놓는데도 중국으로서는 그래서 홍콩에 대한 어떤 강력한 실효적 지배를 보여줘야만 하는 시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홍콩 내에서 뭐 반중국 시위나 행동들에 대해서 예방하고 처벌하겠다. 홍콩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더 키우겠다 이건데. 네. 시간이 30초밖에 또 안 남았네요. 자, 그러면 지금 미국도 지금 못 참고 있는 거죠. 지금 트럼프가 뭐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에 또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는데. 자, 네.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고래 싸움에 한 20초 정도로. 참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가 선택을 강요받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어요. 예. 미국 편 들래 중국 편 들래 골라 이런 와중인데 예. 전략적 모호성 가운데 미국 뒤에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탈중국을 선언하고 있는 큰 서방 세계가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결정적인 순간에는 우리의 부동호가 약간은 미국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예. 그리고 우리가 광주 민주화 항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또 홍콩을 압박하고 있는 중국에 또 동의하기는 어렵잖아요. 예. 해서 명확한 선을 드러낼 수는 없겠습니다만 아주 결정적인 상황에 이르기 전까지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되 미국과의 장기적인 관계 그리고 중국 기업과의 경쟁 관계로 고려할 때 어느 정도는 경제적으로는 그래도 플러스 1이라도 네. 계산기를 두들겨봐야 되는 그런 시점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요. 박연미 경제 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날씨 알아보죠. 김도현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기압골이 빠져나간 자리를 고기압이 메우면서 내일도 우리나라는 맑은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이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타고 남쪽에 따뜻한 공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유입되겠고요. 한낮에 강한 벼까지 내리쬐면서 대부분 27도 이상의 더운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날씨 좋다는 소리 나올 것 같습니다. 내일 기온입니다. 안동, 문경, 예천 아침이 12도, 한낮에 29도 나와 있고요. 영주, 봉화, 청송이 9도에서 27도, 영양, 의성이 10도에서 29도, 상주 14도에서 29도 분포 예상됩니다. 상주 현재 기온은 26도, 습도는 43%입니다. 날씨였습니다.